차가운 빗줄기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윤아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빛의 번짐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평소와 같은 따스한 감정 대신 차가운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게 싸늘했다. 그는 겉옷을 벗어 하인에게 던지듯 건네고는 유나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게 공간을 갈랐다. 유나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기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성가신 벌레를 떼어내려는 듯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정했다. 유나의 시선이 서류 봉투와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비명보다 더 무겁게 거실을 짓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한 뱃속의 아이까지. 태주는 그녀의 침묵을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인 듯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천명그룹 회장님 따님과 약혼하게 됐어. 알다시피 내게는 더 큰 기회야. 너와 내 뱃속의 아이는 내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걸림돌일 뿐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위자료가 적힌 수표를 서류 봉투 위에 올려놓았다. 이 정도면 몇 년은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알아서 처리해. 내 자식으로 인정할 생각 없으니까. 내 경력에 흠집을 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한 오만한 자세였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눈물도 분노도 절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나 수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태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곧 이 집에서 사라질 여자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천명그룹의 사위가 되어 손에 넣게 될 부와 권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누구든 버릴 수 있는 남자였다. 침실에 들어선 유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사준 명품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본체만 채하고 구석에 놓여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가방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온 자신의 물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사진첩, 그리고 태아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겼다. 모든 짐을 챙기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태주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가방이 뭐야? 버리는 물건이라도 챙겨가는 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 정도는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유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강태준, 당신은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어. 언젠가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야. 그녀의 말에는 어떤 저주나 악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서늘한 경고였다. 그 말을 들은 태주는 순간 와인잔을 든 손을 멈칫했다.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지만 유나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차가운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태주는 잠시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이제 성가신 존재는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한편 펜트하우스를 나온 유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거대한 빌딩의 로비를 가로질렀다. 아무도 임신한 여자가 한밤중에 혼자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빌딩 밖으로 나서자 세찬 바람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방금 나온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저 꼭대기층, 자신이 지난 2년간 살았던 곳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곳에서 강태주는 아마도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유나는 천천히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눈물이 흐를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른 채였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고 되찾아야 할 것이 있었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나의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예요, 아빠.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묵묵히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강태준이 버린 것은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에 잠들어 있던 분노를 깨운 것이다. 몇 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따뜻한 차 안에서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래성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려 주겠다. 한 달 아니 그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당신은 오늘을 피눈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가운 도시에 밤 버려진 임산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파티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은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패배하여 무릎 꿇는 것은 결코 그녀가 아닐 터였다. Số từ 2048 đang chờ TEFPTC Hương 2.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2.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뒤로한 검은색 세단은 1시간가량을 달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장원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별세계 같았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안개비처럼 부드럽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고 젖은 흙냄새가 맑고 상쾌하게 코끝을 스쳤다. 차가 멈추자마자 집사가 다시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다. 유나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둘러싼 익숙한 공기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녀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피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강인한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운 성소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거대한 본체였다. 묵직한 목조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거실 중앙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비단으로 만든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뿜어져 나왔다. 바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지금은 은둔하며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권 회장이었다. 그는 유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아버지 같은 스승이었다. 왔느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유나를 향한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의 젖은 모습과 창백한 얼굴을 보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군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것처럼 든든했다. 유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꼭 참아왔던 설움이 온몸을 가늘게 떨리게 했다. 권 회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그녀를 부축해 벽난로 앞 의자에 앉혔다. 우선 몸부터 녹이거라. 내 몸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배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녀들이 재빨리 들어와 따뜻한 차와 마른 옷, 그리고 부드러운 담요를 가져왔다. 유나는 따뜻한 욕실에서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는 듯했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이 준비되어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수저를 들어 천천히 죽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넘길 때마다 서러움도 함께 넘어가는 듯했다. 권 회장은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의 인내는 깊은 바다와 같아서 조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유나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권 회장을 마주 보았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으로 찾아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다. 권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곳은 언제나 너의 집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거라. 듣고 있을 테니.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배신, 그의 잔인한 말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부정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권 회장은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벽난로의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따라오너라. 유나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바둑판이 걸려 있었다. 권 회장은 바둑판 앞에 서서 흑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태준이란 아이는 처음부터 야망이 지나친 아이였지. 그 아이의 눈에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늑대는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제 잘못이에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흑돌을 바둑판 중앙에 놓았다.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지.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유나야, 저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내 손으로 직접 응징하고 싶으냐? 아니면 이 늙은이가 대신 나서주길 바라느냐? 그의 질문에 유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요.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대답을 들은 권 회장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기다렸던 대답이었다. 그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좋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분노는 강한 동기가 되지만 냉철한 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다. 그는 백돌 하나를 집어 흑돌 옆에 놓았다. 강태준은 이제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그는 바둑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둑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의 집을 모두 빼앗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수다. 그의 가장 약한 곳, 가장 자만하고 있는 곳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권 회장의 말에 유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강태준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허점을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분석하고 도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이제 그녀의 지식은 그를 구원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꿰뚫는 창이 될 터였다. 권 회장은 서재의 다른 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천명그룹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사업 구조가 나타났다.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가진 분석력과 통찰력, 그것이 너의 무기다. 강태준이 너를 얕보고 무시했던 바로 그 능력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다. 두 사람은 그날 밤날이 새도록 스크린 앞에서 천명그룹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권 회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윤아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구체적인 공격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저지른 미세한 회계 조작과 자금 흐름의 왜곡을 귀신같이 발견해냈다. 권 회장은 감탄한 눈으로 윤아를 바라보았다. 역시 내 딸이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겠지. 그의 칭찬에 윤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배신감과 슬픔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대한 적을 상대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느끼는 지적인 희열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도 같은 계획이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균열을 만들어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정교하고도 치명적인 전략. 윤아는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던 현실이 이제는 그녀가 정복해야 할 거대한 게임판으로 보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윤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잠자는 봉황을 깨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거라.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Số từ 2115 đang chờ tiếp TC trường G3.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3. 며칠 후 권 회장의 장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에 서윤아를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가 마련되었다. 그곳은 밖에서 보면 평범한 서구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운 하이테크 지휘 통제실이었다. 윤아는 이제 더 이상 서윤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 회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완벽한 가짜 신분, 헬레나 안이라는 이름의 베일에 쌓인 투자 분석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일과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지휘 통제실의 의자에 앉아 밤새 업데이트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그녀의 앞에는 천명그룹과 관련된 모든 공개정보 재무제표 주주 보고서, 심지어는 사소한 언론 기사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였고 그녀는 그 속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진주를 찾아야 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서윤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는 윤아가 자신의 성공을 도왔던 뛰어난 재무 분석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의 배열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거짓말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였다. 작업 첫날 윤아는 강태준이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분석을 집중했다. 표면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천명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아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보고서에 각주에 숨겨진 작은 숫자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주요 자재 공급 업체 중 한 곳의 법인 설립일이었다. 그 회사는 프로젝트 입찰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설립된 신생업체였지만 놀랍게도 수천억 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따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윤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 회장이 제공한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그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회사의 소유주가 강태준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윤아는 그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유령 회사를 통해 부풀려진 건설 비용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추적했다. 자금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당연히 강태준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데이터에 몰두했다. 커피와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강태준의 범죄 행각을 하나씩 엮어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학의 심장을 노리는 예리한 사냥꾼이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윤아는 판교 프로젝트 외에도 강태준이 주도했던 과거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패턴의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천명그룹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비자금을 이용한 로비와 내부 거래 덕분이었다. 그는 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권 회장이 서재로 들어와 지친 기색에 윤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었다. 그는 모니터를 가득 채운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윤아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대답했다. 썩은 뿌리를 보았어요. 강태준은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좀먹는 암세포예요. 그의 성공은 모두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이 그가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규모예요. 예상보다 훨씬 커요. 이 돈으로 그는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어요. 그는 이 돈이 자신의 무적 갑옷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다. 이제 그 갑옷을 부술 방법을 찾아야지. 그의 말에 윤아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방법은 이미 찾았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자금을 세탁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죠. 그가 남긴 아주 작은 흔적, 바로 이 거래 내역이에요. 윤아는 해외의 한 미술품 경매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강태준은 비자금의 일부를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했고
이것을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윤아는 그가 거래한 미술품 중 하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그의 자금 세탁 경로에 남은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 가짜 미술품 거래가 바로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이 될 거예요. 이 거래 내역 하나만 터뜨리면 언론과 검찰은 그의 모든 자금 흐름을 의심하고 파헤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의 완벽한 갑옷에 작은 균열을 내는 거죠. 한번 균열이 생기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녀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예언자처럼 빛나고 있었다. 권 회장은 그녀의 전략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지점까지 정확히 찾아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전략이다.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거라. 세상이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의심하게 만들 첫 번째 신호탄을. 윤아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도 잊은 채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분석은 끝났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이라는 필명으로 간결하고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는 강태준의 성대한 파티를 끝장낼 조용한 암살자가 될 터였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었다. Số từ 2097 đang chờ tiếp TC, chương G4.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4. 서윤아가 네메시스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길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날카롭고 정교했다. 보고서는 강태준의 비리나 비자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점과 주요 공급망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윤아가 발견한 유령 회사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최근 설립된 특정 협력업체와의 불투명한 독점 계약이 향후 프로젝트 비용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언급했다. 또한 공개된 지질 조사 데이터에 미세한 불일치를 근거로 추가적인 안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비방이 아닌 냉철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작성된 리스크 분석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보고서의 배포 방식 또한 치밀했다. 권 회장의 정보팀은 이 보고서를 주요 언론사에 제보하는 대신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과 사모펀드 매니저들만이 접속하는 비밀스러운 온라인 포럼의 내부 정보인 것처럼 유출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소문은 공공연한 발표보다 더 빠르고 깊게 퍼져나가는 법이다. 처음 보고서가 퍼졌을 때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천명그룹의 공식 발표를 더 신뢰하며 익명의 보고서를 무시했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 여우라고 불리는 몇몇 노련한 펀드 매니저들은 보고서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주목했다. 그들은 보고서가 제시한 데이터의 정확성에 감탄하며 조용히 천명그룹의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매도 주문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공의 정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천명그룹 회장의 딸과의 약혼으로
그룹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으며 판교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에 활용점정을 찍어줄 트로피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조감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손안에 들어올 미래의 부와 권력을 상상했다. 그의 세상에는 한 점의 의심이나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익명의 보고서에 대해 보고했을 때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경쟁사 놈들의 유치한 장난이겠지. 누가 썼는지 알아내서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 그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즉시 홍보팀에 지시하여 근거 없는 낭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응에 시장은 잠시 안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메시스 리포트는 계속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야 할 천명그룹의 주가가 이상하리만치 지지부진했다. 상승하기는커녕 아주 조금씩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폭락이 아니라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듯한 미세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예비 장인인 천명그룹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서방 시장에 떠도는 그 보고서 말일세. 별거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군.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와 압박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강태주는 짜증과 신경질이 늘어났다. 그는 최고의 정보업체를 고용해 네메시스의 배후를 추적하게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네메시스는 이름 그대로 실체 없는 유령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는 기분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불쾌한 경험이었다. 그는 언제나 포식자의 위치에 있었지 먹잇감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을 거칠게 다그쳤다. 고작 익명의 보고서 하나에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당장 주가를 부양할 대책을 마련해. 하지만 시장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한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서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권 회장의 장원에 있는 지휘 통제실에서 윤아는 조용히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 모니터에는 천명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완만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다. 권 회장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바둑판 위에 조용히 흑돌 하나를 놓았다. 보아라, 고작 돌 하나를 놓았을 뿐인데 판 전체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상대는 아직 이 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구나. 그의 말처럼 강태주는 지금 윤아가 던진 작은 돌 하나에 거대한 제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돌을 놓을 시간입니다. 윤아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첫 번째 공격은 시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어
불안이라는 싹을 틔울 차례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강태주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약혼 파티 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곧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모래성 위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잔잔했던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곧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Số từ 2146 đang chờ TIFPTC chương G5.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5. 강태주는 자신의 제국에 가해진 미세한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맹신했고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그저 성가신 잡음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고 오히려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실패할 수 없는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을 더욱 단단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네메시스 리포트를 근거 없는 음해라고 일축하며 배우를 반드시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나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일 뿐이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요.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권 회장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답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절벽을 보고도 평지라고 믿는 법이지.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때가 되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공격은 그 의심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유나와 권 회장은 언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돈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기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언론인이 필요했다. 권 회장의 정보팀은 며칠간의 탐색 끝에 적임자를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특종을 여러 번 터뜨렸던 스타 기자였지만 몇 년 전 거대 재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명예를 잃었지만 기자로서의 날카로운 발톱과 뜨거운 심장은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특종에 목말라 있었다. 그날 밤 김민준 기자는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서 마감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익명의 제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스팸 메일이려니 하고 삭제하려다 무심코 메일을 열어보았다. 메일의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다. 천명그룹 판교 프로젝트의 진실은 여기에 묻혀 있다. 파헤칠 용기가 있다면. 메일에는 몇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판교 프로젝트의 주요 자재 공급 업체로 선정된 한 회사의 법인 등기 부등본과 그 회사가 강태준의 측근 소유라는 것을 암시하는 자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 적힌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증거들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
김민준의 잠자고 있던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권력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무력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보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제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즉시 의자를 고쳐 앉고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날카로운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제보받은 자료의 진위를 확인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의 회사 대표가 과거 강태준과 여러 사업을 함께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총명함과 집요함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김민준의 은밀한 취재가 시작되었다. 그는 건설업계의 오랜 정보원들에게 연락해 문제의 유령 회사에 대해 수소문했고, 천명그룹 내부의 소식통을 통해 판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증언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취재가 깊어질수록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정관계 로비까지 얽혀 있는 거대한 부패 커넥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태준은 김민준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가오는 자신의 약혼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파티 플래너를 고용해 초호화 파티를 기획했고, 정재계의 거물들을 초대 명단에 올리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다. 그의 약혼 파티는 그의 성공을 자축하는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윤아는 지휘 통제실에서 김민준 기자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권 회장의 정보팀은 김민준을 은밀하게 지원하며 그가 결정적인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었다. 윤아는 자신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진실이라는 칼날이 강태준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도록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다. 약혼 파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김민준의 취재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몇 달 전 천명그룹의 회계팀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한 내부 고발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발한 후 부당하게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기를 거부했다. 김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했다. 당신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썩어 빠진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내부 고발자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태준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자금 세탁 과정을 담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김민준은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강태준의 화려한 약혼 파티가 열리는 날 기사를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던 수면 아래의 거센 물결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이 되어 수면 위로 솟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Số từ 2188 đang chờ TXPTC chương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6. 강태준과 천명그룹 회장의 딸 차유라의 약혼 파티는
대한민국 상위 1%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동화 속 궁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을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권력 커플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재단의 턱시도를 입고 아름다운 약혼녀 차유라의 옆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찬사의 시선을 즐겼다. 그는 이제 미천한 과거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부마이자 차기 후계자로 공인받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세상 모든 것이 놓여 있는 듯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회자는 주인공인 강태준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힐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연설문이 들어 있었다. 그의 연설은 그의 성공 신화에 정점을 찍는 화려한 대관식이 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 시각 도심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기자 김민주는 타오르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강태준의 비리를 파헤친 탐사보도 기사를 완성했다. 이제 그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저 화려한 궁전에 폭탄이 터지게 될 터였다. 그는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을 정확히 기다렸다. 강태준이 단상에 올라 하객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순간 김민주는 기사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단독 천명그룹 판교 프로젝트 유령회사가 세운 부패의 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파티장에 모인 하객들의 스마트폰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과 단상 위의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축제 같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고 웅성거림은 점차 불안한 침묵으로 바뀌어갔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부러움과 존경을 담고 있던 눈빛은 이제 의심과 경멸, 그리고 조롱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연설을 시작하려다 장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굴 위에서 어색하게 굳어졌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약혼녀 차유라의 아버이자 천명그룹의 수장인 차 회장이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김민준의 기사가 띄워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다 뭔가. 차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연회장 구석의 작은 별실로 거칠게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 회장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사업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스마트폰을 강태준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 기사 전부 사실인가? 강태준은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유령회사 비자금 측근과의 거래.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차 회장은 평생을 속고
속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당황한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이토록 어설프게 뒤처리를 해서 자신의 가문과 회사의 명예에 똥칠을 한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한 것이었다. 특히 이 완벽해야 할 약혼식 날의 말이다. 자네를 믿은 내가 바보였군. 차 회장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강태준을 쏘아보았다.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유라와의 약혼은 물론이고 자네의 미래도 여기서 끝이라는 것만 알아두게.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몸을 돌려 결실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천재 경영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초라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분노와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 그는 네메시스라는 이름을 떠올렸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연회장으로 나갔을 때 파티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고 남은 이들은 그를 피하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 차유라는 굴욕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단 몇십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권 회장의 장원에서 유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약혼 파티의 생중계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당황한 얼굴, 차 회장의 분노, 그리고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의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번째 장을 넘겼을 뿐이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추락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강태준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Số từ 2059, đang chờ TIFP, T, C, Khương 7.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7. 약혼 파티의 재앙 이후 강태준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명그룹의 비상대책팀을 소집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한 번 터져나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판교 프로젝트의 의혹을 다루었고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차 회장은 그를 수시로 호출하여 거칠게 몰아붙였고 약혼녀 차유라는 그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그는 위기 상황에 처한 쥐와 같았다. 그는 천명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 기사를 쓴 김민준 기자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회계팀을 무자비하게 압박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오히려 그룹 내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지만 누가 자신을 사냥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유나는 지휘 통제실에서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김민준 기자의 기사는 성공적으로 강태준의 가면을 벗겨냈지만 아직 결정타는 아니었다. 강태준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거세게 발악하는 법이었기에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역습의 빌미를 줄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입니다. 유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권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만을 누르고 짧게 말했다. 나다. 도움이 필요하네. 예전에 졌던 빚을 갚을 때가 왔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좌표를 보내.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전화를 끄는 권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데스가 움직일 것이다.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방화벽도 종이장에 불과하지. 하데스 그는 과거 권 회장의 도움으로 거대 권력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전설적인 화이트햇 태커였다. 그의 실력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유나는 하데스라는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전달할 임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임무는 명확했다. 천명그룹의 메인 서버에 침투하여 강태준의 모든 통신 기록과 개인 파일을 확보하는 것. 특히 유나는 강태준의 오만한 성격상 자신의 범죄 행각을 담은 대화나 기록을 어딘가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하데스에게 검색할 특정 키워드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몇 시간 후 전 세계 어딘가에 있을 하데스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하데스는 디지털 유령이 되어 천명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러 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 체계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코드 몇 줄의 거대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천명그룹의 보안팀은 무언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시스템 로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흔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상대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였다. 그들이 침입자의 경로를 파악하고 방어벽을 세우면 하데스는 이미 다른 경로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디지털 추격전이었다. 하데스는 마침내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 강태준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도달했다. 그곳은 그의 비밀과 욕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데스는 유나가 제시한 키워드로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문서나 이메일이 아니었다. 몇 주 전 강태준이 자신의 신복들과 가졌던 화상회의의 자동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이 유나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는 몇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데스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시스템에서 유유히 빠져나왔다. 천명그룹 보안팀은 결국 침입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장부가 완전히 털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유나는 헤드셋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강태준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 앞에서 판교 프로젝트의 비용을 어떻게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었다. 심지어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과 자신을 신뢰하는 차 회장을 늙은 여우라고 비웃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어. 늙은 여우는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천명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한 자리씩 챙겨주지. 녹음 파일 속 강태준의 목소리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셈이었다.
유나는 파일을 조용히 저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우스를 쥔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무기가 손에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돌을 던질 필요가 없었다. 정면으로 나아가 왕의 목을 칠 시간이었다. 그녀는 권 회장을 돌아보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에요. 며칠 후 천명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소액 주주연대가 제기한 이 주주총회에 배후에 권 회장의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강태준은 주주총회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사태를 수습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의 단두대가 될 운명이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무대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Số từ 2121 đang chờ tí GC, Sơn, 8. Tiếp tục chương. Hiện tiến trình tư duy, chương 8.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새 준비한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주주총회를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불과 3시간 전 그녀는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네메시스의 이름으로 작성된 최종 보고서와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원본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금융감독원, 검찰청, 그리고 천명그룹의 모든 주요 주주들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을 사형 집행 영장과도 같았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속보 천명그룹 강태준 부사장 횡령 및 뇌물수수 자백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잠시 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천명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개장 1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외국계 투자 펀드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에 격분했고 강태준의 뻔뻔한 배신 행위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즉시 천명그룹 이사회에 전화를 걸어 강태준의 즉각적인 사퇴와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했다. 차 회장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의 리더십과 경영권은 순식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강태준은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태블릿 PC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늙은 여우는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자신의 오만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찌폐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신복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이미 잠적한 후였다. 그는 비자금을 이용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불길 앞에서 그의 돈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를 지켜주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차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자네 끝났네. 주주총회에 얼굴 비칠 생각도 하지 말게. 자네가 나타나는 순간 1000명 그룹은 공중분해될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배려일세.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것은 완전한 버림받음의 선언이었다. 차 회장은 강태준을 버림으로써 회사라도 살리려는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다. 강태준이 그토록 의지하고 이용했던 권력이라는 성벽이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는 텅 빈 차 안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의 풍경이 보였지만 이제 그 어느 곳에도 그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돌려 회사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초라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저주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는 개인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1층 로비에서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는 왕국을 잃은 왕이었고 군대를 잃은 장군이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아우성치는 기자들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찬양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물어뜯기 위해 달려드는 굶주린 늑대처럼 보였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무너뜨린 존재가 자신이 버린 임신한 아내 서유나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그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고 장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했고 1000명 그룹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다. 강태준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가장 자만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서유나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유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네가.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싸늘한 소름이 돋았다. 1000명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준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자 주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단상에 선 차 회장과 경영진들은 빗발치는 질문과 고성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그룹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차 회장은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성난 파도와 같은 주주들의 분노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장내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새로운 안건을 상정했다. 최근 저희 그룹의 주요 주주로 등극한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회의장 뒤편으로 쏠렸다. 피닉스 캐피탈은 며칠 전 혜성처럼 나타나 폭락하는 1000명 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단숨에 주요 주주로 떠오른 정체불명의 투자 회사였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가 얼굴을 들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특히 단상 위에 있던 차 회장과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강태준에게 쫓겨났던 그의 아내 서윤아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서윤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시끄럽던 회의장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 서윤아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피닉스 캐피탈은 시장의 정의와 투명성을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설립된 특별 목적 투자 펀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의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던 강태준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가 화면 속 단상에선 서윤아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했다. 그의 희미한 의심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자신이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윤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강태준의 부패 계획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전문가로서 조작된 청구서, 비자금의 흐름, 유령 회사의 역할 등을 스크린에 띄워가며 완벽하게 해부했다. 그녀는 단순한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 시스템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심장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 의사와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회의장 전체에 강태준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늙은 여우는 내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1000명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으며 강태준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 테이블 위로 몸을 쓰러뜨렸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테이블이 산산조각 났다. 회의장에 있던 주주들은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부인할 여지조차 없었다. 윤아는 녹음이 끝나자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것이 강태준 부사장과 그 일당이 천명그룹을 사유화하려 한 추악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 경영진의 총사퇴와 강태준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녀의 제안이 끝나자 잠시의 침묵 끝에 한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주주들은 이 젊고 유능하며 결단력 있는 새로운 리더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다. 모든 의결은 윤아가 제안한 대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 회장은 잿빛이 된 얼굴로 단상 구석에 서서 자신의 손으로 키운 사위가 무너지고 자신의 왕국이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아는 기립박수를 치는 주주들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계의 새로운 강자로 화려하게 부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여왕이었다. 그녀의 길고 치밀했던 심판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한 달 동안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천명그룹은 서유나가 이끄는 피닉스 캐피탈의 주도 아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부실 사업은 정리되었고 강태준이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다. 윤아는 냉철한 결단력과 비상한 사업 수완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시장은 그녀를 잿더미에서 피어난 불사조라 부르며 경애의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했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낮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일했지만 저녁이 되면 권 회장의 장원으로 돌아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미래에 대한 희망과 어머니로서의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반면 강태준의 삶은 한 달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다. 검찰의 수사망은 그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향해 좁혀왔고 그는 수조 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곧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차 회장 가문은 그를 냉정하게 버렸고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다. 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과거를 파헤쳐 보도했다. 그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야심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 다녔다. 매일 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서유나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후회와 자기 혐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저 자신의 파멸을 완성시킨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든 그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녀가 머물고 있는 권 회장의 장원을 찾아냈다. 그가 장원 앞에 도착한 날은 공교롭게도 한 달 전 그가 유나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굳게 닫힌 장원의 철문 앞에 서 있었다.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부명예, 그리고 사랑, 이 저 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경비원을 통해 서유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잠시 후 유나가 우산을 쓴 채 문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느덧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그 모습은 연약해 보이는 대신 성스럽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는 빗속에 초라하게 서 있는 강태준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 앞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무슨 일이죠?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증오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듯한 무심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녀의 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빗물과 흙탕물이 그의 값비 쌌던 양복을 더럽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오만함이, 내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했어.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녀의 발에 매달려 용서를 구했다. 그는 뱃속의 아이를 언급하며 아버지로서의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유나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그를 향했던 모든 격렬한 감정들은 이미 한 달 전 그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도 원수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은 조약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의 증오를 비워내는 것이 나와 내 아이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강태주는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을 잡을 뿐이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장원의 철문이 닫혔다. 문은 그의 과거와 미래를, 희망과 절망을 완벽하게 갈라놓았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며 오열했다. 장원 안으로 돌아온 유나는 것을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모든 폭풍은 지나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는 평화를 되찾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뿐이었다. 빗줄기 너머로 희미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